부동산 사부. 안녕하세요. 한번입니다. 이번 주 분양 캘린더에서는 아크로 리버뷰와 고덕 그라시움의 청약 소식 준비했습니다. 안산 그랑시티 자이, 그리고 의왕 백운밸리,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그리고 광주 힐스테이트 태전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궁금증 톡톡톡에서는 청취자분이 올려주신 질문이죠. 부담부 증여에 대한 얘기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10월에 접어들면서 이제 분양이 본격화되고 있네요. 오늘도 다양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알토란 같은 분양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토란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궁금증 톡톡톡의 마플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번입니다. 알토라님, 오늘 분양 정보 알려주시죠. 예, 먼저 청약 소식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크로 리버뷰가 10월 5일 수요일에 1순위 청약을 시작합니다. 분양가는 78제곱미터 기준으로 13억 8천,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4억 6천이고요. 그리고 제일 관심이 많은 10층의 경우는 78제곱미터인데 14억 9천입니다. 계약금은 1차로 5천만 원 정액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후 한 달 내에 나머지 9천만 원 정도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분양가가 9억이 넘는 중도금 대출 규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도금이 대출되지 않으며 중도금 선납 할인도 없다고 합니다. 선납 할인도 안 해주시나요? 네, 선납 할인도 없다고. 너무 이거 거만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10층 가격이 14.96인가 그렇더라고요. 금액적으로는 생각보다 아주 뭐 잘 나온 것 같아요. 10층에 대한 경쟁률이 엄청날 것 같아요. 치열할 것 같아요. 네. 78A가 13개, 78B가 12개, 그리고 84A와 B가 각각 8개, 총 41개인데요. 청약률이 꽤 높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특히 78A, 청약 경쟁률 얼마가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학구는 반원초랑 경원 쪽으로 아주 무난하고 좋은 편이죠. 그리고 단지 앞에 버스 정류장도 있고, 그 3호선 잠원역이 넉넉 잡아서 한 10분 거리에 있어요. 교통도 양호한 편이네요. 그 아크로 리버뷰 같은 경우에 지금 총 한 41개 정도여서 뭐 완판이나 경쟁률 같은 거는 꽤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저는 이번에 아크로 리버뷰에서 제일 관심이 가는 거는 그 78A 타입이에요. 네. 10층을 끼고 있는. 네. 그런데다가 이게 A 타입 같은 경우가 왜 강변 조망권의 그 앞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탐나더라고요. 예, 다른 것들과는 뭐 차별화된 경쟁률을 나타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그리고 이제 카페 내 아크로 리버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이제 청약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보실 내용과 듣지 않아야 될 내용 뭐 이런 거를 좀 가려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각자 자기들의 입장이란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그리고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고덕 그라시움 청약 안내 드리겠습니다. 고덕 그라시움 청약일이 10월 6일 목요일입니다. 바로 그 아크로 리버뷰 다음 날이에요. 왠지 그 리버뷰를 피해서 하루 늦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아크로 리버뷰가 595세대의 중소규모 단지라면 여기는 4,932세대, 반올림하면 5,000세대입니다. 잠실 엘스 아파트가 5,700여 세대고 리센트 아파트는 5,500여 세대로 그와 비슷한 규모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세대수가 크다 보니까 건설사는 대우건설, 현대건설, SK건설 3개의 건설사가 컨소시엄으로 짓습니다. 분양가의 경우 59제곱미터 6억 5천, 84제곱미터 8억, 97제곱미터 9억 1천, 113제곱미터는 10억 7천입니다.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상일동이 그 전세 가격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으로 그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의미 있게 보셔야 되는데요. 전세 가격이 그렇게 많이 상승했다라는 거는 이주가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주가 많은 만큼 신규 아파트 일반 분양도 앞으로 계속 있을 예정이고요. 그 말은 뭐냐면 일반 분양이 끝나면 2, 3년 후에는 입주도 줄줄이 있을 예정이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여기는 과거로 거슬러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덕 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고덕 아이파크가 2011년도에 분양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가 분양 가격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140세대 규모의 분양 가격이 당시에 조금 높아서 이게 미분양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 물량을 해소하는데 좀 시간이 한참 걸렸고요. 불과 2년 전에 분양한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 평당 한 2,100만 원 선이었고요.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전체 3,700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한 1,114개 정도가 있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실제 계약률이 좀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했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났었고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작년과 올해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업되면서 미분양이 거의 이제 해소가 되면서 적은 평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까지 붙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다라는 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라시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지금 고덕 1부터 고덕 7까지 뭐 이런 단지들 중에서 일단 상인력에 가깝고 가장 대형 단지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좋은 단지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그 단어에는 그 이면의 뜻을 잘 봐야 되는 게 대형 단지라는 의미는 대형 물량을 수반하고 있다.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대형 단지여서 이건 대형 단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아. 이런 개념으로만 보지 마시고 대형 단지여서 대형 물량을 수반하는 부분. 그래서 시장이 어려울 때 그 물량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입지가 고레일에 비해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좀 더 좋아 보였거든요. 실제로 좋지 않나요? 전철역에 일단 가까운 것만 해도. 메인이고, 완전 역세권이고 훨씬 좋아 보였는데 한 24평 평당가는 한 2,700만 원 정도 보면 되고 34평 평당가는 2,350만 원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고레일이 평당가 뭐 평균 2,100만 원 정도에 분양했었다고 하니까 입지차와 그동안 시세 오른 거로 뭐 비례하면 뭐 현재 시세 뭐 적정한 금액? 지금 현재 분양가는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고레일 지금 34평 일반 분양가가 6억 후반대에 분양을 했었는데요. 피가 지금 6천에서 7천 정도, 높은 층은 7천까지도 좀 붙었다고 하네요. 네, 다음은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실 모델하우스는 그 건설사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오픈 일정이 바뀌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안산 그랑시티 자이가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오픈을 이제 예정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가 복합도시라고 표현하는 대규모 개발이다 보니 일정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자이에서 분양 시기를 저울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안산은 1세대 계획도시였죠. 그래서 그 시내는 상당히 낡아 있고요. 현재 재건축이 일부 진행이 되고 있고 외곽에서 지금 물량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뭐 안산 지금 그랑시티 자이 같은 경우는 총 7,628가구 중에 1차분이 한 4,283가구가 나오고요. 이 중에 아파트가 한 3,700개, 오피스텔이 한 550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분양이 되고 있고요. 도대체 저는 7,628가구면 단지가 이게 얼마나 넓을지 이게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제가 이제 뭐 안산을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정보를 찾다 보니까 그 기사에 있어요. 그래서 기사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경기도에서 몇 안 되는 미분양 청정지역. 굉장히 인상적인 문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도 대단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분양 청정지역이라는 거는 그만큼 공기가 좋다는 얘기고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또 외질 수 있다. 네. 뭐 이제 이런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이 청정이라는 건가요? 분양이 청정이라는 건가요? 그 이제 현장을 방문하신 아이유님 말씀에 의하면 제가 한 얘기 아니고요. 아이유님이 하신 얘기인데 차량으로 5분 거리에 논밭이 펼쳐져 있어서 자연 친화적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그 시내에서도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곽에서 보면 당장 이제 그랑시티 자이만 해도 한 7,600가구에 그리고 초지역 쪽에 지금 메이저타운 프로지오가 한 4,030개 이 정도가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 두 개 단지만 해도 11,00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초기 물량이라 관심 있게 봐야 되긴 하겠지만 나중에 전체적인 물량의 어떤 그런 균형도 상당히 감각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의왕 백운밸리 효성 해리턴 플레이스 모델하우스 오픈 소식입니다. 백운 호수 근처에 경기도 의왕시 하의동 560번지 일원에 지어지는 아파트이고요. 의왕시에서 조성하는 백운 지식문화밸리에 들어서는 유일한 아파트입니다. 저는 백운호수에 누룽지 백숙 먹으러 자주 가는데. 누룽지 백숙집 가는데 같은 집인 것 같아요. 거기에 누룽지 백숙집이 좀 유명한 집이 한정이잖아요. 네. 줄 서서, 네, 맞아요. 네, 저는 그래서 이 근처에 아파트가 분양된다고 해서 놀랐습니다. 세대수도 이렇게 대규모인데요. 2,480세대입니다. 바로 앞에는 롯데 복합 쇼핑몰이 입점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일반 분양 아파트를 포함해서 총 4,000세대가 입주하는 초미니 신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예정이라는 말이 미덥지가 못해서, 백운 호수는 제가 좀 자주 가는 곳이기도 해서 지금 관심 있게 보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중교통이 너무 나빠요. 네, 차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는 그닥 나쁘진 않은데요. 대중교통이 되게 나쁜 대신에 공기는 그야말로 너무 좋죠. 그렇죠. 안산보다도 안산은 오히려 공단이 접해 있지만 네.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의왕시의 그 넓은 그런 어떤 숲세권, 진정한 숲세권이죠. 네, 그런 면에서 좋은 점은 있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세컨하우스 같은 개념으로 가야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거주를 하시려면 가족마다 다 차가 있어서 각자 운행을 하고 다니던가 해야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의 어떤 대중교통은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여기 세대수가 들어오면 나중에 이제 바뀔 소지는 있겠죠. 그렇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전원주택 같은 거를 무슨 양평이나 서울 외곽으로 가져갔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면 최근에 전원주택을 인근으로 옮겨오는 추세거든요. 그런 추세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세컨하우스 개념이 돼야 되는데 세컨하우스 개념을 하기에는 과연 이 분양가가 너무 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요. 오히려 저는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 부지 이런 거를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그럼 아직 분양가는 정해진 게 아닌가요? 네, 분양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내에 초등학교 부지가 내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부지가 내정이 되고 나서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유의하게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태전 분양하는 소식입니다. 힐스테이트 2차고요.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데 경기도 광주 지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경기도 광주는 성남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개발이 안 된 지역입니다. 산으로 가로막혀 있고 그다음에 대중교통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런지 교통이 불편해서 직장 다니는 3, 40대 젊은 사람들한테 선호되는 지역은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에 지하철이라고 그러긴 그렇고 경강선, 여주 복전철이 이제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성남까지 가는 전철이 판교까지 세정거장이면 갈 수 있게 뚫렸어요. 이 경강선이 들어오고 땅값이 이제 1, 2년 사이에 급등을 했고요. 상권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스타벅스, 그 벅세권이라고도 하죠. 그 스타벅스가 작년에 이제 광주 시내에 생겼고 맥도날드도 출점을 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그동안 택지 개발에 대한 대규모 개발 계획 없이 빌라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지역입니다. 도시 계획에 따라 조성된 것이 아니라서 구도심과 그 주변부 빌라들이 많아 대단지 아파트는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태전지구가 대규모 개발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태전 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 보면 사실 서울에서 굉장히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여건이 역시 열악한 곳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전세난이 계속해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 심화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체 주거지로 주목받은 적도 있었는데요. 구도로로 어떤 출퇴근의 정체 문제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의 좀 외면을 받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작년에 한 8,142가구가 입주를 했고요. 올해도 한 5,200가구, 내년에도 힐스테이트 태전, 광주 태전 아이파크, 광주 태전 지웰 등 입주 계획들이 계속 있어서 물량 부담을 당장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보면 최근에 미분양이 좀 급증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는 한 153개 있던 게 7월 달에는 약 한 1,200개가량 이렇게 늘어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교통 여건이 조금 열악하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입지적인 그런 서울과의 그런 심리적인 거리에 가까움 이런 거는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경강선이 이쪽을 지나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광주 힐스테이트 태전을 청약하시기보다 그 광주역 근처에 있는 이 편한 세상이나 우방 아파트 이미 입주를 하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그거를 피를 주고 매입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분양시장에 대해서 이제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 분양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우리가 시험을 보다 보면 시험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고 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시험이 어려울 때는 개개인의 어떤 공부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100점짜리부터 뭐 빵점짜리까지 확실하게 구분이 되지만 시험이 쉬워지면 다들 막 80점에서 100점을 이렇게 다 맞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험이 쉽다는 거를 망각하고 0점이나 뭐 5, 60점을 맞을 사람들이 80점, 90점을 맞아버리니까 나도 굉장히 실력이 있어라고 쉬운 시험에서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는 제가 느끼기에 시험이 쉬운 상태다. 그렇지만 시험이 어려워지면 90점 맞던 사람들이 언제라도 1, 20점으로 돌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의 일반 분양 청약은 반드시 그런 옥석을 가릴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하고 옥석을 가릴 자신이 없으면 저는 청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일반 분양 시장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기에는 가격대가 만만치 않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부동산 궁금증 톡톡톡 마플님 준비해 주셨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사부 청취자분이 게시판에 올려주신 내용인데요. 부담부 증여가 자녀들에게 집을 마련해 줄 때 얼마나 유용한지 알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야겠네요. 마플님,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의 주택 구입 시 자금액 현금으로 직접 도와주는 그런 부분은 이제 현금 증여라고 하고요. 이미 보유한 주택을 직접 증여하는 경우는 부동산 증여라고 하지요. 근데 이 중에서 현금 증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없으면 세무당국에서 발견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초과하면 반드시 이제 자금 출처 조사를 시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현금 증여로 이제 적발을 하게 되죠. 그런데 뭐 부동산 증여는 증여를 함과 동시에 등기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제 세무서에서는 인지하게 되고 증여세를 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질문에 나타난 부담부 증여라는 건 무엇을 말하나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증여 중에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는데요.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또는 양도할 때 전세 보증금이나 담보대출 같은 부채를 함께 포함해서 물려주는 경우를 말해요. 그래서 부채도 같이 물려주는 거라서 집값에서 그 부채만큼을 뺀 금액이 증여 기준액이 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었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예를 들면은 10억짜리 집을 아들한테 증여를 한다. 근데 대출이든 전세든 뭐 8억을 끼고 있다. 그러면 실제로 증여 금액은 2억이라는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8억은 대출 내지는 전세니 내 돈이 아니고 빚이니 그거는 증여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증여 기준액이 2억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죠. 그렇군요. 네. 네, 현실적으로는 증여세가 아주 크기 때문에 선뜻 증여를 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순수한 증여보다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이런 변형된 증여 방식인 부담부 증여를 선호하고 있어요. 이 변형이라는 의미에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 불법이라는 뜻은 아니죠? 네,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는 한도에서 일어나는 증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뭐 권투 선수로 치면 링을 최대한 넓게 쓰는 뭐 이런 그렇죠. 방식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양도하는 경우, 즉 매매하는 경우로 자녀에게 집을 이전해 줄 수도 있지만 매매 대금 전체를 자금 출처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금 출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양도 방식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부담부 증여는 자금 출처가 되지 않는 금액은 대출을 일으켜서 증여를 하고 나머지 증여세 면제되는 그 금액만큼만 증여를 해주면 절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가지고 자금의 있는 출처를 돈이- 갖다가 10억이면 10억을 다 그 출처를 증명하려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그렇죠. 네. 자녀가 뭐 2억까지 뭐 자금 출처가 가능하다면 나머지는 그러니까 대출을 최대한 일으키고 그렇죠. 자금 출처가 가능한 부분에서만 이제 증여를 받으면 된다. 네네. 뭐 이 정도 얘기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준 시가가 뭐 5억짜리 집을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증여세는 순수하게 이제 5억에 대한 증여세는 7,200만 원 정도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집을 담보로 해서 2억 원을 대출을 받아 부모가 갖고 그 나머지 3억은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억에서는 7,2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했는데 2억을 대출받았으니까 3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된다라는 지금 그런 의미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증여세가 적어진다?
네, 증여세 자체는 적어지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건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이 증여세도 있지만 부모가 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양도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려주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대출 부분에 대한 양도세도 내야 해요. 그래서 물려받은 사람은 증여세만 내면 되고 물려주는 사람은 그 대출 받은 부분은 부모가 가져가잖아요. 근데 네, 그 그렇죠. 부모도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세를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증여세만 가지고 많이 줄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 총액 부분에 있어서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쳤을 때 과연 전체 통으로 증여세를 계산했을 때보다 금액적인 부분에 메리트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5억짜리 집을 기준으로 해서 증여세를 통으로 내는 경우와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만약에 5억짜리 집을 2억을 대출 받고 3억에 대해서 이제 증여세를 낸다고 하면 그러니까 네. 3억에 대한 증여세와 2억에 대한 양도세를 합해서 네네. 5억에 대한 증여세와 보다 둘 중에 작으면 어떤 게 클지를 선택하면 되는 거군요. 네네, 그래요. 그래서 아, 이런 네네네. 경우에 이렇게 약간 케이스별로 나눠서 각 계산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방금 전에 5억짜리에 대한 전체 증여세가 7,200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집을 2억의 대출을 끼고 증여를 하게 되면 대출금을 뺀 그 3억에 대한 증여세는 3,6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대출금에 해당하는 2억에 대해서는 부모도 그 양도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모가 이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그때의 가격과 또 보유 기간에 따른 그 양도세율이 다르잖아요. 이제 그 적용을 받게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 양도세 부분이 작게 되게 만드는 게 좋은데요. 양도세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경우는 이제 1가구 1주택 비과세인 경우에 양도세가 이제 거의 제로가 되어서 증여세를 3,6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비과세인 경우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군요. 원래 그냥 5억짜리를 증여를 하면 7,2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이렇게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 3,600만 원만 내고 증여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뭐 1가구 1주택이 아니더라도 2주택이라도 장기 보유를 한 부동산이고 또 누진세율도 뭐 잘 적용을 받게 된다면 양도세가 적게 나와서 실제로 3,600 기존 그 증여세 계산했던 3,600과 합쳐도 7,200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사는 케이스마다 각자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꼭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모두가 다 이런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다주택자이면서 양도세율도 높고 보유 기간도 짧아서 공제를 전혀 못 받을 경우에는 이 양도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증여세랑 합쳐도 순수하게 우리가 증여했던 그 7,200만 원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 부담부 증여를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아, 부담부 증여가 항상 세금이 작은 것은 아니네요. 네, 양도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순수한 증여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 방식은 1가구 1주택이거나 또는 그 누진세율 6에서 38%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유용한 자산 이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그 중에 하나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유리한 경우가 많지는 않겠네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절세법 같지만 증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 세금 외에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담부 증여로 받은 주택은 증여를 받은 후 5년이 지나야 매도를 할 수 있고요. 그래야 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증여세는 반드시 증여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자식이 내야 하는 거고, 양도세는 그 증여를 한 사람, 즉 부모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볍게 생각하고 증여세를 뭐 부모가 대신 내주게 된다면 그 금액 또한 증여로 간주를 하게 돼서 추징을 당하게 돼요. 증여와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후속 추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자금 관리는 더욱더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 부분과 상환 부분을 자식이 직접 부담을 하고 있는지 부모가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무서에서 사후 5년 동안 추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반드시 철저히 해야 하고요. 보통 세무 관련 조사 시효가 5년이거든요. 그래서 5년 이내에 한 번 정도는
이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해명 자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대출 관련 또는 세금 관련 그 자금 출처를 정확히 명확하게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부담부 증여가 아주 유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주택자인데 실거주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재건축집 한 채를 뭐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과거에는 이제 재건축으로 집이 멸실하게 되면 주택 수에서 카운트가 되지 않고 제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건축 멸실된 틈을 타서 기존 집을 이런 식으로 부담부 증여 처리를 하게 되면 양도세 부분이 굉장히 작아지면서 절세를 하면서도 증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족 간 증여 시에는 매매가를 사실 실거래가보다 사실 작게 산정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좀 큰 편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재건축으로 멸실이 되어도 주택 수로 카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절세 효과도 좀 약해지고 또 자금 추적도 신경 써야 하며 보유 기간도 5년이라는 제한이 꽤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과거만큼 인기가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담부 증여 같은 경우는 과거에 뭐 최근은 아니지만 실거래가가 너무 보편화돼서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 같은 경우 이제 부모가 자식한테 증여를 하면서 신고 금액 자체를 조금 낮추는 거죠. 낮춰가지고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식으로 하고 그럼 자녀가 그걸 받은 다음에 뭐 비과세 조건을 만들어 버리면 그 이제 양도세 부분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그렇죠. 썼지만 최근에는 이제 실거래가 신고가 워낙 보편화되다 보니까 주변보다 뭐 특히나 이제 증여 부분에 대해서 주변보다 신고 금액이 너무 낮으면 바로 그 세무서에서 이제 뭐 공지가 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예전만큼 이렇게 그런 어떤 활용도가 많은 것 같진 않아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부담부 증여 방식은 1가구 1주택이거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선 유용한 자산 이전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조건이 맞는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한 그리고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충분한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거는 사실 세무는 세무사에게. 그냥 전체적인 큰 틀에서 세금이 이러이러한 게 있구나, 구조구나라는 이런 것만 방법도 있구나. 네. 아시고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세무사님과 상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청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궁금증 톡톡톡에 질문해주세요. 사주와 부동산 카페 또는 팟빵 게시판을 통해 질문 올려주시면 똑똑박사 맞풀림에 답변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투자자를 응원합니다. 부동산 4부